타임스퀘어가 코앞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상권 중 한 곳이죠. 그런데 이 화려한 거리에서 불과 몇 걸음만 들어가면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이 나타납니다. 밤만 되면 유리창 너머로 붉은 조명이 켜지고 커튼이 열리며 여성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유리방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에요.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청량리 588, 천호 텍사스, 용산역, 미아리 텍사스까지 서울의 주요 집결지가 모두 사라졌는데 유독 영등포만 2025년 현재까지 버티고 있어요. 재개발 추진위원장이 알고 보니 포주였고 50명을 고발했더니 94%가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왜 법이 있어도 단속이 안 되고 왜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공간이 사라지지 않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의 역사는 놀랍게도 10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6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공창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공창제란 성매매 여성을 국가에 등록시키고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게 하며 특정 구역에서만 영업을 허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대신 아예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겠다는 발상이었죠. 당시 영등포는 경성과 지방을 잇는 철도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고 공장과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노동자와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을 상대로 한 유흥업소와 성매매 업소들이 역 주변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일본 식민당국은 이 지역을 공창구역으로 지정하며 사실상 공식적인 성매매 지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적 구조는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죠. 일제가 만든 시스템은 사라졌지만 그 시스템이 만들어낸 공간과 사람들의 관계는 그대로 남았어요. 건물들은 그 자리에 있었고 업소들은 형태만 조금 바꿔가며 계속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영등포 집결지는 단순히 자연 발생한 공간이 아니라 식민지 권력이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낸 구조물이었던 거예요. 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새로운 시작을 꿈꿨지만 땅에 새겨진 역사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영등포의 골목들은 일제가 그어놓은 선을 따라 계속해서 같은 기능을 수행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집결지의 시작점이 되었죠.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군정이 들어섰고 1947년 미군정은 공창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성매매를 국가가 관리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었어요. 하지만 법적 폐지와 현실의 변화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영등포를 비롯한 기존 집결지들은 형태만 살짝 바꾼 채 그대로 운영되었고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이었어요. 전쟁 이후 한반도 곳곳에 미군 기지가 들어섰고 기지 주변에는 어김없이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업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른바 기지촌이 형성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기지촌 성매매가 단순히 묵인된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의 암묵적 지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한국은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외화 확보가 절실했어요. 미군들이 기지촌에서 사용하는 달러는 귀중한 외화 수입원이었고 정부는 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정부가 기지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병 검사를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발급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공창제가 폐지되었다고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관리하는 성매매 시스템이 다른 형태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는 영등포 같은 도심 집결지에도 영향을 미쳤죠. 기지촌 성매매가 외화벌이라는 명목으로 묵인되는 상황에서 도심 집결지를 강력하게 단속할 명분도 의지도 생기지 않았어요. 법은 성매매를 금지하지만 국가는 실질적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모순된 상황이 고착화되었고 이 모순의 틈새에서 집결지들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1961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어요. 그해 11월 정부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하며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풍속을 확립하겠다는 명분이었죠. 하지만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들여다보면 정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생겨요. 법 제정 직후 정부가 한 일은 놀랍게도 전국 104개 지역을 특정 윤락지역으로 지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사실상 단속 제외 구역이 되었어요. 법으로는 성매매를 금지하면서 동시에 특정 구역에서는 사실상 허용하는 이중잣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영등포 집결지도 이러한 특정 지역 중 하나로 분류되었고 경찰의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시기 정부의 우선순위는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품, 수출 드라이브 정책, 중화학 공업 육성 등 온 나라가 돈을 벌기 위해 달려가던 시대였죠. 사회 풍속이나 인권 문제는 뒷전이었고 성매매 집결지는 노동자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논리가 암묵적으로 통용되었어요. 오히려 한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면서 집결지들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영등포, 청량리, 미아리 등 서울의 주요 집결지들에는 수백 개의 업소가 영업했고 매일 수천 명이 드나들었어요.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현실에서는 공공연하게 운영되는 이 기묘한 상황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법을 만들어 체면을 유지했고 업주들은 단속 없이 돈을 벌었으며 경찰은 눈 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죠. 이 이중적 구조가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면서 집결지는 한국 사회의 그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4년은 한국 성매매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해였어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명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성매매, 알선, 장소 제공, 광고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고 무엇보다 특정 윤락지역이라는 예외 조항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속 제외 구역은 없다는 선언이었어요. 법 시행 이후 변화는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집결지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특히 서울의 주요 집결지는 재개발과 맞물리며 급격히 해체되었죠. 청량리 588은 2011년 재개발이 확정되며 사실상 소멸했고 천호 텍사스는 아파트 단지로 변했어요. 용산역 앞 집결지는 역세권 개발로 완전히 사라졌고 미아리 텍사스는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2004년 이전까지 서울에만 7개가 넘던 대형 집결지가 2020년대에 들어서는 사실상 영등포 한 곳만 남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왜 영등포만 남았을까요? 입지적 특성이 문제였습니다. 영등포는 서울 중심부의 핵심 상권이자 역세권이에요. 땅값이 비싸고 이해관계자가 많아 재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다른 집결지들은 상대적으로 외곽이거나 쇠퇴한 지역이어서 정리가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영등포는 달랐죠. 토지와 건물 소유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일제강점기부터 형성된 이 지역의 필지는 수십 명의 소유주로 쪼개져 있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직간접적으로 성매매 업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재개발을 하려면 이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합의는 지지부진했죠. 행정과 경찰의 의지 부족도 큰 문제였어요. 다른 지역은 지자체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 단속과 정비를 추진했지만 영등포는 달랐습니다. 영등포 집결지 재개발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해하려면 한 인물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성을 밝히지 않고 홍 씨라고만 부르겠습니다. 이 홍 씨는 영등포 집결지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어요. 재개발을 추진하는 핵심 인물인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낡은 집결지를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홍 씨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요. 홍 씨는 영등포 집결지 내 토지와 건물을 다수 소유한 건물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는 업주이기도 했어요. 쉽게 말해 그는 포주였던 겁니다. 재개발을 추진해야 할 위원장이 바로 집결지를 유지하며 돈을 버는 당사자였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홍 씨가 2013년 재개발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에 주변 건물까지 추가로 매입했다는 점이에요. 재개발을 추진한다면서 동시에 성매매 업소가 들어선 건물을 더 사들인 거죠. 이는 그가 재개발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았거나 혹은 재개발 과정에서 더 큰 이익을 노리고 있었다는 의심을 낳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재개발 속도를 극도로 늦추는 핵심 요인이 되었어요. 재개발 추진위원회 회의는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조합 설립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다른 건물주들은 홍 씨의 의중을 파악할 수 없었고 재개발 찬반 여론은 분열되었죠. 결과적으로 영등포 집결지 재개발은 시작도 하기 전에 내부에서 발목이 잡혀버린 거예요. 재개발을 주도해야 할 사람이 재개발을 막는 사람이 되어버린 이 기묘한 상황은 영등포 집결지가 왜 사라지지 않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홍 씨가 재개발 추진위원장이면서 동시에 성매매 업소 운영자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론은 들끓었어요. 시민단체들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언론은 영등포구청과 경찰, 국회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들은 놀라울 정도로 무책임했죠. 영등포구청의 답변은 이랬어요. 집결지 단속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경찰에 문의하세요.
지자체는 재개발 행정만 담당할 뿐 성매매 단속은 경찰 업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땠을까요? 관할 경찰서는 이렇게 답했어요. 기소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현행범으로 적발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렵습니다. 라고요. 업소가 공공연하게 영업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손을 놓았던 겁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건물 소유주가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라고 답했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재개발 위원장을 맡은 것의 문제점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각 주체들은 모두 책임을 다른 곳으로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누구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어요. 이러한 책임 회피 구조는 단순히 무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등포 집결지가 수십 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모든 주체가 외면하고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구청은 경찰에게, 경찰은 검찰에게, 검찰은 법원에게, 법원은 다시 행정에게 책임을 넘기는 동안 정작 집결지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이에요. 영등포뿐만 아니라 다른 집결지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법은 명확히 금지하지만 집행 주체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 거죠. 이 책임 미루기의 악순환이야말로 집결지 존속의 가장 강력한 배경이라 할 수 있어요. 2021년 상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지원센터와 시민단체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섰어요. 이들은 영등포 집결지 내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50명을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일괄 고발했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장소 제공이 명백한 범죄인 만큼 건물주들도 공범이라는 논리였죠. 고발이 접수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어요.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2023년 초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50명 중 기소된 사람은 단 3명, 나머지 47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리되었습니다. 94%가 처벌을 피해간 거예요. 불송치된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동일한 논리로 혐의를 벗어났습니다. 건물을 임대했을 뿐 세입자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는 거죠.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업소인 줄 알고도 건물을 임대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입건하지 못했어요. 법적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수십 년간 유리방이 줄지어 있는 골목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정말 몰랐을까 하는 의문은 지울 수 없습니다. 기소된 3명 중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바로 앞서 언급한 홍 씨였어요. 홍 씨도 처음에는 똑같이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업소 종업원들의 진술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종업원들은 홍 씨가 직접 업소 운영에 관여했으며 수익금 일부를 가져갔다고 증언했어요. 결국 홍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홍 씨의 실형 확정은 영등포 집결지 재개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어요. 재개발 추진위원장이 범죄자가 되어버린 거죠. 재개발 조합 설립 절차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고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내홍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집결지 정리는 더욱 요원해졌고 2025년 현재까지도 영등포 집결지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성매매 집결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역협의체의 존재입니다. 청량리 등 성공적으로 집결지를 폐쇄한 지역들을 보면 반드시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었어요. 지역협의체는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모여 집결지 폐쇄 계획을 논의하고 종사자들의 타업소와 자립을 지원하며 재개발 이후 지역 변화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영등포에는 이러한 지역협의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2025년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고 지자체와 경찰, 시민단체 간의 협력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는 집결 정리 과정에서 심각한 공백을 만들어내죠. 재개발 정보는 공식 발표 없이 소문으로만 떠돌고 종사자들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알 수 없어요. 실제로 시민단체가 영등포구청에 재개발 진행 상황을 문의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재개발은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요. 집결지 단속 여부를 물으면 그건 경찰에 문의하세요 라는 답변만 반복했어요. 경찰에 문의하면 경찰은 또 다른 곳으로 떠넘깁니다. 결국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역협의체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회의체 하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집결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협의체는 각 주체들이 책임을 나눠 갖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없다는 것은 영등포 집결지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이러한 구조적 공백은 직결지가 유지되는 또 다른 힘으로 작용해요. 법이 있어도 여론이 있어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집결지는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등포 집결지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 부재의 산물인 거예요.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는 109년의 역사를 가진 공간입니다. 일제강점 뒤 공창제로 시작해 미군정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묵인되었고 경제개발 시대에는 필요악으로 방치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행정의 무기력과 이해관계의 복잡한 얽힘 속에서 사라지지 못한 채 그대로 존재해 왔어요. 이 골목은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모순과 국가의 이중성이 응축된 공간입니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이후 21년이 흘렀고 서울의 다른 집결지는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영등포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재개발은 추진위원장의 범죄 확정으로 중단되었고 지역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으며 행정과 경찰은 여전히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죠. 2021년 1차 고발 이후 시민단체들은 2차 고발을 준비하고 있고 변화의 가능성은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골목이 정말로 재개발로 사라질지 혹은 또 다른 형태로만 바꿔 계속 존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예요.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영등포역 앞 타임스퀘어가 보이는 이 골목에서 벌어지는 모순은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법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법을 집행하는 시스템과 의지가 더 중요한가? 영등포 집결지의 미래는 단순히 한 골목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오래된 모순을 어떻게 대면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입니다.